왜 이유 없이 계속 아플까? 개불론 빛이 이용경 옹균 만성 통증을 잡아라. 당신이 낼 수 있는 유일한 진단은 당신이 만든 것들과 당신이 생각한 것들 뿐이다. 토머스 핀더. 결국 요점은 하나다. 만성 통증과 우울증을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 우리는 이제 그러한 상태가 그리고 그것을 동반하는 주요 질병이 뇌 속의 마이크로글리아 염증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 나는 현재 세계 수많은 주요 의학 연구센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뇌 연구에 고무되어 있다. 과학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마이크로글리아의 특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는 트라우마에 대한 마이크로글리아의 반응을 조절하고 새롭고 더 나은 방법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울증 하나만 해도 매년 2,100만 명의 사람이 걸리고 평생에 걸쳐서는 5,1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준다. 통증, 우울증 증후군의 다른 쪽 끝에 있는 만성 통증은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천식 질환, 당뇨, 심혈관, 류마티스 등등등등 이상으로 말하면 우리는 곧 이런 모든 염증성 질환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다룰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 발견이 의학의 혁명을 가져옴으로써 이런 수많은 질병을 완전히 제거하게 될 것이다. 심리적인 상담, 침술, 가정의학 통증, 물리요법 재활 등등등등 이렇게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가진 팀을 꾸려왔다. 안타깝게도 그런 팀이 당신의 구체적인 문제들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문제들을 위해 갖고 있는 모든 통찰력을 한 권의 책에 모두 싣기는 어렵다. 당신은 무엇을 참고 있는가? 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통증을 당연시하고 있는지 아직도 놀랍다. 찰리 또 한 그토록 많은 대학 미식 축구 동료들이 허리 통증, 관절 통증, 격렬한 경기의 결과로 인한 다른 질병들을 앓고 있기에 그것이 정상이며 단지 참아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의 만성 통증, 우울증 수술, 지속적으로 복용했던 의약품 중에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것은 없었다. 에밀리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교통사고 이후에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들은 그런 신체적인 트라우마와 이어진 재건 수술 후에 만성 통증을 경험하는 것이 특이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무엇이든 치료해야 할 시기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누적시켜 왔는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 시간이 흐르면 뇌 속의 마이크로글리아 상태를 헤아리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지금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결론은 충분히 내릴 수가 있다. 당신은 마이크로글리아가 어떤 형상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할지도 모른다. 지금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낀다면 아래에 나열된 사항 중에서 초기 경고 신호가 있는지 찾아보라. 수면의 질은 어떤가? 첫 번째로 대략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만성적인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추산이 된다. 수면 무호흡증은 인구의 5% 이상에게 영향을 주지만 이로 인해서 질이 상당히 낮아진 수면을 취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도 진단도 받고 있지 않다.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산소 부족과 신체와 뇌의 착오로 인한 저산소 증상들로 들어간다. 이는 하루에 3분의 1가량의 산소가 부족한 위험 상태에 보낸다는 것이다. 뇌 근육, 신경, 각종 신체 기관의 재생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다. 수면 무호흡이 말 그대로 10년 이상의 삶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이유다.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밤사이에 혈액내의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신체는 필사적으로 공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 비상사태에서 마이크로글리아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출되면서 아드레날린이 솟아나는 공포가 당신을 깨운다. 아무도 당신은 베개가 푹신하게 부풀린 후 다시 잠을 청하거나 욕실로 향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다시 숨쉬기를
시작할 것이고 그것은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몸에 얼마나 나쁜지 고려하면 수면 무호흡이 고혈압, 체중 증가, 이형 당뇨병, 뇌졸중을 유발하는 것쯤은 놀랍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우울증, 만성 통증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마이크로글리아를 상향 조절시켜서 염증을 유발한다. 수면 무호흡을 앓는 사람들은 종종 코를 크게 골고 규칙적으로 8에서 9시간 자는데도 결코 편하게 쉬었다고 느끼지를 못한다. 물론 밤에 깨어나는데도 이것 말고도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더 많을 것이다. 수면 부족에 대한 불평은 날씨에 대한 불평만큼이나 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가족이나 친구들보다도 10년은 더 일찍 죽을 수 있다. 밤에 적어도 규칙적으로 7, 8시간은 자도록 하자. 코를 골거나 자다 깨거나 몸을 뒤척이거나 일어날 때 몹시 피곤함을 느끼는 등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에 수면 무호흡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진단은 내가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워치펫 검사이다. 감염 항생 물질에 대해서 정의에 의하면 모든 감염은 모든 염증 상태를 만들지만 모두가 마이크로글리아 염증을 촉발하는 것은 아니다.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는 그것을 죽이고 제거하고 피부를 재생시키기 위한 반응을 조장한다. 이 과정은 마이크로글리아가 아닌 백혈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알레르기는 염증성 반응과 히스타민 방출을 유발해 눈을 가렵게 하고 콧물을 흐르게 하고 전식을 유발한다. 알레르기는 반드시 마이크로글리아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통증, 열, 불안, 기분 변화, 전반적인 염증이 함께 일어나는 것은 중추신경계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신호다. 마이크로글리아가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기도하다. 신체는 생태계라고 말했듯이 주변에 염증이 있다면 중추신경계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염증이 퍼지는 범위는 개인의 건강과 뇌소와 마이크로글리아의 반응도에 따라서 다르다. 신체에 머무르는 감염은 염증을 영구화할 수 있다. 체험염, 라인병, 그 밖에 진드기가 매개하는 여러 질병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의 몇 가지 예이다. 얄궂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치료는 가끔 감염 그 자체보다도 더 심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의사들은 부비근, 기관지, 치아 등의 감염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다각적인 항생제 적용은 장 세균들의 심각한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러한 변화들은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만큼 장을 손상시킬 수가 있고 이는 염증으로 이어져서 마이크로글리아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항생제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항생제가 있기 전에는 오늘날 비교적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부 감염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악화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항생제의 손상 효과에 대해서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자주 복용하는 항생제의 사용과에 대해 알고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체적인 트라우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러진 뼈, 뇌진탕, 빈 발목, 그 외에 다른 신체적인 트라우마로부터 곧잘 회복된다. 신체는 놀랄만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이크로글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자면 신체적인 외상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한 그 외상은 마이크로글리아와 관계없는 염증을 촉발하지는 않는다. 공격 과부하에 기여하는 부상들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외상들이다. 환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내게 얘기할 때 특히 사소한 부상인 경우에 그리고 이후로 즐거운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하면 나는 그때야 마이크로글리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만성 통증은 상향 조절된 마이크로글리아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의 하나이다. 통증의 강도는 상관이 없다. 마이크로글리아가 상향 조절되어 있는 환자들은 나중에 가서 치료하기 훨씬 어려운 심각한 질병으로 진전이 된다. 그들은 싹이 초기에 잘랐다면
훨씬 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지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말하면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진다. 특별히 베개, 얼음팩, 마사지, 온열 패드 등 고통을 덜어줄 임시 방편을 찾는다. 아무리 소염 진통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복용이 습관화되기 쉽다. 건강이 얼마나 손상될지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장 내벽 세포에 소염 진통제가 입히는 손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염 진통제는 염증에 대항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병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가끔 복용하면 장에 치유될 수도 있으나 큰 문제 없겠지만 장기간 지속하면 장내 세포군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신체적인 외상으로 인한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느끼면 나는 그것을 치료할 방법을 찾으라고 격려한다. 심리적인 트라우마. 오래도록 남아있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는 신체적인 트라우마 못지않게 심한 손상을 입힌다. 소리 내어 우느냐 하는 게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의 충격을 측정하는 합당한 기준은 아니다. 전투에 참가한 병사, 병적인 부모가 있는 아이,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 사고 생존자, 쓰나미 피해자 등은 모두 트라우마를 경험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제각기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신이 우려해야 하는 신호는 그것이 머물러야 한다고 믿건 믿지 않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트라우마이다. 우리는 모두 감정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다. 의심스럽다면 당신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찾아보라. 두렵다는 감정을 느끼면 몸이 뻣뻣해지는가? 당신을 과민 반응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가? 당신이 진정으로 과거의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에 회복되었다면 비슷한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할 때에는 좀 더 회복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더 속상했었지만 지금은 더 강해졌다. 당시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놀랍지 않다. 아무리 극적인 변화도 지금이라면 더 잘 관리할 수가 있다. 감정적인 회복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다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마이크로글리아의 상향 조절 상태를 유지시킨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특정한 상태를 피하는 경향 혹은 감정적으로 과도한 반응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심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심각한 우울증에 이를 수도 있다. 트라우마의 특성과 당신의 의지 여하에 따라 당신은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영양 섭취와 소화기 문제, 비만, 만성 소화장애, 글루텐 감인증, 알레르기, 장 누수가 이에 속한다. 소화는 잘 되나요? 어떤 식품에 감인 반응이 있나요? 특정한 음식을 먹은 뒤에 머리가 혼란스럽고 멍해진 적이 있나요?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나요? 규칙적으로 간헐적으로 변비 혹은 설사가 있나요? 위산 역류를 하나요? 배앓이를 하나요? 양성자 펌프 억제제, 위장 문제에 처방하는 약이나 소화제를 복용하고 있나요? 위장염을 앓고 있나요? 여행 중에 심한 설사를 겪게 되나요? 비만과 가체증은 신체의 염증성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형 당뇨병과 심장병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과 우울증에도 취약하다. 미국인의 65% 이상이 과체중이다. 반드시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이다.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 또한 너무 흔하다. 그래서 정상이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잦은 위장장애는 아무리 사소한 불편일지라도 정상은 아니다. 장누수, 만성소화장애, 글루텐 과민증을 비롯한 위장장애들은 체내의 염증성 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변에서 작은 지방이나 혈액이 보이면 신속하게 검진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당신이 잦은 소화불량이면 이번 장의 뒷부분에 있는 권고사항들을 시작하기 바란다. 이런 간단한 조치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절한 의료 행위로 당신의 의료를 잠재울 의사를 찾아 진찰받기를 권한다. 의약품. 많은 약들의 강력하고 단기적인 효과 때문에
약의 과다 복용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환자들이 다른 약들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복용하는 문제다. 점점 강해지는 전문화로 인해서 의사들은 환자들이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더구나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 항상 잘 알고 있지는 않다. 위산은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위산은 음식물과 함께 삼켜질지도 모르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다. 위산을 줄이는 약들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12 결핍, 장내 박테리아 이상 증식, 폐렴 발생 위험 증가에 연루되어 있다. 이것은 흔히 쓰이는 약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 가지 예일 뿐이다. 자, 스타틴은 이 흔한 약품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다루기 위해서 이용된다. 그러나 불가해한 근육 통증과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 결과도 있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이 약품의 빈번한 사용은 위염, 위산 역류, 더부룩함, 뱃속의 가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부프로펜, 에드빌, 모트린,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장누수를 일으키면서 소장의 궤양을 얻게 된다. 오피오이드, 코데인, 하이드로코돈, 피코딘, 몰핀, 그리고 옥시코돈과 같은 진통제들은 우울증, 변비, 갑상선 기능 저하, 통증에 대한 예민함을 고조시킬 수 있다. 수면제, 졸피뎀, 에스조피클론, 누네스타, 자네플론 같은 유행의 수면제에 만성적으로 의존하면 단기적으로는 집중력 저하, 장기적으로는 수명 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들에게는 수면제 복용이 골절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내가 약품 복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건네는 대강의 지침은 이것이다. 약은 부작용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당신의 의사와 관리 아래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환자를 사용한 강력한 약을 끊게 하려면 몇 달 혹은 심지어 1년이 걸리기도 한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로라제팜과 같은 벤조디아제핀류는 천천히 향을 줄이지 않으면 환자가 복용을 멈춘 후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 동안 불안, 공황, 발작, 환각, 발작, 정신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 사실 우리는 이것들을 대신할 더 효과적인 독소가 적으며 부작용이 거의 없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나는 약품이 효과가 있든 없든 그것 처방되었다는 이유로 복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약품을 복용하는 이유를 알고 그것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라. 만약 대체제를 찾아보기로 결정했다면 처방된 약품을 끊이지 말고 점검을 하라. 우리는 조기의 경고 신호를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염증의 원인이 사라진 뒤에도 잠재적인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마이크로글리아의 가능성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연대로표로 만들면 당신과 의사가 오늘날 당신이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을지 모를 이미 견뎌온 공격들과 여러 트라우마를 확인할 수가 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치유가 보인다. 스스로에게 솔직하자. 의사로서 나는 내 직업이 환자들의 질병에 대한 단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당신이 완전히 건강하고 생기있고 강하다고 느꼈던 마지막 시기가 언제였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현재 그들의 상태가 훨씬 복잡하다는 걸 모른 채 외상을 입었거나 감염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한다. 그들의 증상은 사건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증상은 가정이 아닌 결과다. 이전에 이미 누적된 일련의 사건들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건에서 몸이 회복될 수 없을 때까지 줄곧 건강을 손상시켜 왔다.
5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할 때는 정말 건강했어요. 2학년 때까지는 건강했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건강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시작하기 원하는 부분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를 펼치면서 사실은 아픔, 통증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밝혀진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추정한다.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들도 만성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냥 함께 갖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허리 통증은 가구를 옮기다가 시작되었지만 잠은 잘 주무시나요? 나는 환자에게 묻는다. 전 사실 어렸을 때 이후로 잠을 푹 못 자요. 그저는 어깨를 으쓱한다. 필요함을 느끼는 것이 주로 걱정이시군요. 나는 환자의 또 다른 불만을 인식하면서 말한다. 그런데 두통은 느끼시나요? 저는 10대 이후로 한 달에 2번씩 편두통이 있지만 약 먹으면 금방 사라져요. 그는 내게 말한다.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환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매우 다르다. 연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의사를 두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자기 삶의 연대표를 훑으며 이 책에서 알게 된 연관성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내 삶의 연대기를 쓰라. 삶의 사건들에 대한 연대기, 탐색, 연대선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대표를 만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시작을 해본다. 감정적인 상처, 스트레스, 신체적인 외상 문제들을 적어 넣는다. 연대기, 생활 속의 사건들, 당신이 태어난 날로 시작해서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목록을 연대순으로 작성하라. 형제자매 아이들도 포함해서 졸업, 직업, 군대 생활, 여행, 사랑했던 여러 가지들, 결혼, 아이 등등을 1927년 2명의 심리학자 토마스 홈스와 리처드 라헤는 그 목록 스트레스 목록을 만들었다. 그들은 환자 5,000명의 의학 기록과 연관시켜서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강한 43개의 사건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사망, 개인적인 주요 부상과 질병, 은퇴, 가족 일원의 주요한 건강 변화, 임신, 성적인 어려움, 저당 잡힘, 아이의 가출, 뛰어난 개인적인 성취, 거주지 변화, 식습관의 변화 등이 제각기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환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감정적인 트라우마,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불안이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가? 날짜를 적어보자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다르게 반응한다. 당신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르지만 완전히 회복되었다. 당신이 현재 풀고 있는 문제거리는 뭔가? 신체적인 트라우마 문제사항은 모든 중요한 질병이 시작된 날짜와 지속기간을 연대순으로 적으라. 두통, 수면 문제, 아픔, 통증, 소화 문제 등 지금도 진행 중이거나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도 포함을 한다. 중요한 사고, 트라우마, 수술, 입원은 세로줄에 넣는다. 만일 약을 복용했다면 언제, 왜 복용하기 시작했는지, 언제 끊었는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적어본다. 노출되었을지도 모르는 환경 독소 역시 포함시킨다. 담배는 또 어떤가? 3가지 모두 세로줄로 완성했으면 뒤로 물러나서 살펴보라. 그 연관성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마이크로글리아가 관련되면 염증성 사건들 사이의 관계가 있을까? 당신의 앞에 연대표를 놔두고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본다. 편두통. 이걸 앓기 전 직전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했는가? 지질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통증을 덜기 위해서 그런 연관성을 활용하여 미래의 공격에 대항해 좀 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도 모른다. 4. 긍정적인 변화, 행복한 사건. 트라우마와 건강 문제의 연대표를 만드는 동안에 발전시켜왔던 건강한 행동 변화와 새로운 습관 등도 기록을 한다. 주의를 기울이면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을 할 수가 있다. 흡연을 포기한 후 6주쯤 지나서 당신의 에너지가 증가했는가?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왔을 것이다. 신선한 야채를 먹고 면역 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한다.
마이크로글리아 잡는 생활 습관은 어떻게 저염증 식단을 먹어야 되는데, 마이크로글리아 염증을 가진 내 모든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우선사항 중에서 알레르기나 과민증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식품을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6주 동안 오직 현미, 생선, 닭고기, 신선한 과일, 야채만 먹는다. 이것은 밀, 콩류, 콩, 우유, 유제품 같은 것은 알레르기에나 민감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먹는 식품을 제거한 식단이다. 상업적인 쇠고기 제품에 들어있는 호르몬과 항생물질 역시 문제다. 유기농 풀을 먹어 키운 쇠고기는 식단에 포함될 수가 있다. 만일 당신에게 식품 민감성이 있다면 그렇다고 알고 있는 식품들은 대생략하라. 알레르기 반응과 민감성은 내 환자들이 몇 주 동안 이런 식단을 따라오자 눈에 띄게 되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던 식품들이 민감하다는 것을 환자들이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식사일기. 이 식단 프로그램에서 식사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먹은 것과 먹은 시각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하루 동안 생활하는 사이사이 그 음식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알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기다. 식단 확장.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범죄의 식품을 덧붙여라. 많은 환자들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여러 반응들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주의하면서 첫 주에 유제품을 식단에 덧붙였다. 체중 점검. 첫 주에 2kg 이상 몸무게가 줄었다면 당신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식품을 먹고 있어 조직이 부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알레르기의 다른 신호로 편두통, 발다리 저림, 초점을 맞추지 못함, 저하된 집중력, 피로감, 우울증, 개운하지 않은 머리, 두통, 변덕스러운 기분, 가려움, 재채기, 피부 발진 등이 있다. 체중 점검. 슬럼프 대비. 처음의 2주가 가장 힘들었다고 환자들은 내게 말한다. 그렇지, 대부분 다 그렇지. 보충제의 올바른 용법은 미국인의 92%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으로 추정된다. 거의 80%가 비타민 D 부족이다. 거의 모두가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다. 비록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식단에서 빠진 영양소를 보충하는 믿을 만한 방법이 될 수는 있다. 마이크로글리아 염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항염증 효과를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에 주의를 기울이자. 마그네슘. 미국 성인의 60%가 마그네슘 1일 권장량 이하를 섭취하고 19%가 그 절반 이하를 소비한다. 마그네슘은 체내의 수많은 화학 반응에 필수적이지만 특히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글루타민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데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신의 마그네슘 보유량을 측정하는 데 유효한 검사가 있다. 우리는 마그네슘 결핍임을 확인해온 환자들에게 마그네슘 복용을 정맥 주사로 대체할 것을 추천할 것이다. 물론 집에서 경구 복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구 복용은 장을 자극하여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하루에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코네이트를 150에서 350까지 mg까지 늘리는 것이 좋다. 비타민 D는 결핍은 세계적인 문제다. 성인의 80%가 혈액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하다. 비타민 D3를 알려진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비타민의 형태를 취하는 데 중요하다. 많은 비타민 D 보충제가 2를 하는데 이는 활성화된 형태가 아니라 3가 하루 복용량 2000IU이면 충분하다. 정확한 복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기검진의 한 부분으로서 당신의 비타민 D 상황을 검사해달라고 담당이에게 부탁하라. 이상적인 범위는 50에서 80mg이다. 결핍을 상쇄하는 데는 6일에서 10개월 걸릴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건강에 특히 심장과 뇌에 필수적이지만 체내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 EPA 대체는 생선과 포장된 생선 기름 캡슐로에서 주로 섭취하는 반면에 ALA는 식물에서 섭취한 다음에 EPA와 DHA로 전환된다. DH는 또한 남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최근의 보고들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오염의 위험성 때문에 순수하고 좋은 품질의 생선기름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오메가 해결구역. 베일리 시어스 박사는 우리는 수은과 다이옥신, 폴리영화비펜을 2세대 동안 바다에 건져왔고 결과로 중요한 생선기름 보충적 의심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2009년 새로운 제조 기술이 개발되어 최고로 정제된 제약 등급의 EPA DH 농축제가 나왔다. 국제 생선기름 표준 프로그램은 제조사들이 제공한 생선기름 샘플에서 독소의 수치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그들의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오메가 기름 보충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독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한다. 기름을 검사하는 또 다른 방법에는 냉장고에 액체를 넣는 것이다. 그것이 단단하게 굳는다면 독소가 없는 기름이 아니다. 액체 상태로 남아있거나 곤죽같이 흐물흐물하면 오염물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제보다는 낫다는 의미다. 시어스 박사는 권장약을 만성질병이 없을 경우 2.5, 비만 심장병, 2형 당뇨병이 있을 경우는 5g, 만성 통증이 있을 경우는 7.5, 신경성 질환이 있을 경우는 10g 이상을 1g 10개씩 먹어라. 신경성 질환.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다시피 신체는 복잡한 생태계이다. 그 어떤 보충제나 알약도 직접적으로는 염증을 치료하거나 상향 조절되는 마이크로 글리어를 예방할 수 없다. 이것은 다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에 관한 것이다. 활생균. 이 속에서 나는 소화기관 내 박테리아의 적당한 균형 유지와 함께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장 건강 회복에 유용한 살아있는 활생균 처방에 관해 얘기해 왔다. 전형적인 미국인 식단에는 자우크라우트나 김치처럼 활생균이 포함된 음식이 많지가 않다. 건강식품 상점 판매대에서 냉장되어 있지 않은 활생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필시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살아있지 않은 활생균의 DNA에서도 이 점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연구 결과들은 살아있는 활생균을 섭취하는 것이 장 건강 형성에 훨씬 나은 이점을 준다고 지적을 한다. 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만에서 2만 5천 CFU가 필요하다. 활생균. 다크 초콜릿. 70%의 코코아로 된 다크 초콜릿은 산화 방제제와 항염증 성분이 들어간 플라보논을 함유한다. 다크 초콜릿은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도움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고, 녹차는 심장 염증에 관련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 보고되어 왔다. 하루 2잔 정도의 녹차를 통해서 위험이 44% 낮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 잔의 녹차는 같은 양의 과일이나 야채 혹은 와인보다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녹차. 규칙적인 운동. 분명 당신은 운동은 가능하면 오래 할수록 좋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운동이 내 속의 마이크로 글리어를 하향 조절하는 것도 알고 있다. 운동은 에너지를 더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염증을 줄여서 당신이 운동을 지나치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운동하는 동안에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85 이내로 맥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더 높은 강도로 하려고 애쓰는 것만이 능서가 아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라 이 말이죠. 심박수가 세지 않도록 명상은 마음에 집중하고 신체를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여러 연구 결과로 명상이 심장, 허리 통증, 두통, 불면증, 고혈압, 관절염을 비롯한 많은 질병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의 마음. 당신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정말로 전념하고 있다면 명상을 해보기를 원한다. 명상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면 되겠죠. 전망 좋은 약품에 대한 조사는 관절의 통증이 있을 때에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마이크로글리아 염증은 다르다. 지금까지 겨우 몇 가지 의약품만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저용량 날트렉선, 미노사이클린, 엔지오텐신2 이 세 약품 모두 체내에서 마이크로글리아 염증성 사물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이크로글리아의 상향 조절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깊이 수행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글리아 생리학의 복잡성 때문에 마이크로글리아의 만성적인 상향 조절로 인한 광범위한 질환들이 존재하는 만큼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의 범위도 넓다. 담당의에게 약품들이 적용하는 평가를 하도록 부탁하라. 저용량의 날트렉선, 필요하다면 이 약품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문구를 인쇄해서 의사에게 가져가라. 당신이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오늘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명상, 당신의 연재표를 평가할 때 의문을 가져라. 대체해야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노트를 작성하라. 당신을 도우시는 누군가가 발견될 때까지 계속 찾기를 바란다. 치유는 의사와 환자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에필로그. 과학자들은 사실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장내 세균 군집에 대해서 연구, 많은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장내의 미생물은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형태로 살아서 움직이며 그 특성들은 이제 막 탐구되고 있다. 우리는 장내 세균들이 더 적당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실질적인 건강과 정서에 필수적인 것을 이해하지만 배워야 할 것은 아직 많다. 장내 세균 군집의 탐구는 너무나 새로운 분야라 아직도 이상적인 박테리아의 개요가 어떠한지 말할 수가 없다. 장간 내의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은 미래의 흥미로운 연구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건강에서 장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 이해를 넓힐수록 도움이 된다. 마이크로글리아의 상형 조절에 관한 많은 질환들이 누수되는 장을 막음으로써 눈에 띄게 호전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다. 재생의학 분야의 재생의학 분야의 흥미로운 진보는 바이오텐세그리티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과 응용에서 비롯되었다. 인체는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자원에 의존하기 위해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 신체 재생 원리 치료가 도움이 된다. 편견을 넘어서 환자의 통증과 우울증의 성질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감안한다면 기가 막힌 자만심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의학을 만들자. 완치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래서 완치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글리아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자 우리는 상관없어 보였던 각각의 점들을 연결할 수 있어졌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되어졌군요. 2015년 7월 20일 초판이 나왔는데요. 벌써 오래됐군요. 자, 이 의사의 살해당하지 않은 책도 나와 있었군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서적을 또 2층은 벌써